하이투자증권이 준비한 2022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오늘은 자동차 파트입니다. 신윤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차 업종을 담당하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은 최근에 전기차, 자율주행 등 산업의 변화가 큰데 어떠세요? 많이 좀 어렵지 않으세요? 네, 기존에 있었던 전통 완성차 업체들만 이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업체들도 신생 업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존의 자동차 영역이 아니었던 IT 업체들이랄지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좀 전반적으로 보려다 보니까 좀 영역이 넓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연구원님께 네네.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좀 송곳 같은 질문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동차 산업은 최근 모빌리티와 같은 새로운 키워드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2년 자동차 산업에서 새롭게 떠오를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픽업 트럭의 전동화가 좀 많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에서는 픽업 트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는 세그먼트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 이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 판매량의 약 20% 정도가 이제 픽업 트럭에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시장이 큰 반면에 그 안에서의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빅3,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미국 빅3가 전체 판매량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수요는 굉장히 탄탄한데 이제 경쟁은 그렇게 이제 치열하지 않고 그 안에서의 뭔가 미국 로컬 브랜드들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그런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이제 전동화를 이뤄낸 최초의 업체가 이번에 바로 얼마 전에 상장한 리비안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비안이 미국 로컬 업체로서 최초로 전동화를 이루어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플레이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뒤이어서 이제 GM 그룹의 GMC 허머 EV 그리고 이제 포드의 F150 라이트닝 이렇게 정도만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고 예, 이제 내년 말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정도만 성공적으로 진입을 해준다 하더라도 단 4개의 전동화 픽업 트럭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전동화 수요는 굉장히 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별로 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지금 리비안이 최근에 상장을 하고 이제 고평가 이슈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룸 자체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반면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네. 미 바이든 정부 체제에서 현대차의 픽업 트럭 및 배터리 EV 전략 현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영상에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굉장히 이 전동화에 대한 그 이제 프레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정부 체제 하에서 자동차 산업에 요구했던 대당 이제 탄소 배출량이랄지 세이프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데 그런 탄소 배출 규제안이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세졌고 그거 이제 차트에서 수치는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동화의 수요가 굉장히 강해진 상황이다. 특히 미국 시장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픽업 트럭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디젤 채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의 약 4%에서 5% 수준만 디젤 엔진 채택이 되고 있는데 그 4%에서 5% 중에 거의 90% 가까이가 픽업 트럭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전체 픽업 트럭 판매 중에 한 6대에서 7대 정도는 디젤 엔진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업 트럭 위주로 먼저 전동화 수요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리비안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현대차 얘기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픽업 트럭이 굉장히 판매량이 많은 세그먼트이고 그 안에서의 지금 플레이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리비안, GM 그리고 이제 포드 뒤이어서 테슬라 정도만 내년에 사이버 트럭, 죄송합니다. 이제 내년에 전동화 픽업 트럭을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산타크루즈라는 픽업 트럭을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엘라바마 공장에서 그 투싼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한 산타크루즈를 지금 생산을 이미 시작해서 7월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월 2,000대 수준까지 판매량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연기관차 모델이지만 이걸 이제 파생 전기차라고 보통 부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을 그대로 이제 배터리셀을 넣어서 개조해가지고 전기차한
전기차화한 게 바로 이제 파생 전기차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산타크루즈를 파생 전기차로 개발해가지고 엘라바마 공장에 투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럴 역량을 현대차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은 지금 아직까지 공식화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현대차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효한 그런 이제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전기차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의 비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동화 수요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저희 현대차 그룹도 전동화 사업 전략을 업데이트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가장 있었던 최근 발표는 이제 연초에 CEO 인베스터 데이 때 언급이 있었고요. 이제 작년에도 이제 뭐 그린 뉴딜 정책 보고 회의 이런 데서 정의선 회장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25년 배터리 전기차 판매 목표량이 합산 100만 대입니다. 현대 기아 합산 100만 대이고, 또 이제 덧붙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목표 시장 점유율을 10%로 제시를 하셨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산을 한번 해보면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10%를 100만 대로 가져간다라는 뜻이 배터리 전기차 글로벌 시장을 이제 1000만 대로 봤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숫자는 굉장히 저는 보수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상향 조정을 할 것으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이제 좀 투자가 단행이 돼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들어보자면, 일단 지금 글로벌리 가장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업체가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 500만 대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GM그룹 같은 경우에도 2025년을 기점으로 테슬라 판매량을 앞서 나가겠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미 테슬라 그리고 GM그룹만 합쳐도 이미 1000만 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1000만 대 시장을 봤던 것은 당시에는 합당했을 수 있으나, 이제 와서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가 되어버렸고, 10%라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100만 대가 아니라 최소한 저는 50% 이상 상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100만 대 타겟을 150만 대, 170만 대 이렇게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 울산 공장 그리고 기아는 화성 공장에서 배터리 전기차 EGMP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생산 캐파로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아까 비용도 좀 질문 주셨었는데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연기관 진영에서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GM그룹이 이미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폭스바겐의 찌비카우 공장 그리고 폭스바겐의 엠덴 공장이 각각 이제 1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전환 비용이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GM그룹의 디트로이트 햄트레믹 공장이라는 그 이제 과거의 내연기관차 공장이 지금 팩토리 제로라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이 전환 비용은 약 20억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 이제 평균을 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연 30만 대 정도 캐파되는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공장당 약 2조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GM그룹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 그룹도 마찬가지고 저희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죠. 글로벌리 내연기관차 공장이 수십 개가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장들을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장을 궁극적으로 전부 전기차 전용 공장화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앞으로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즘에 좀 밸류에이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또 좌초자산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 네네. 이 좌초자산에 대한 설명과 좌초자산이 현재 완성차 업종의 밸류에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답변 드렸던 내용에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좌초자산이라 함은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했던 그런 자산들이 앞으로는 이제 수익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비용 요소로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런 자산들을 저희가 좌초자산이라고 저희 최근에 하이투자증권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에 좀 적용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저희가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설비나 아니면 고용했던 직원들이 앞으로는 좌초자산화 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들과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동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는데도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기차 업체들, 그러면은 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전기차 이제 업체들, 이제 테슬라 같은, 루시드 같은 업체들은 그러면 그런데 돈이 안 들어가느냐? 당연히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루시드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연 캐파를 40만 대까지 늘려나갈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는데 약 7억 달러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화로 환산을 하면 한 8천억 정도, 7,500억 정도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조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투자가 되었던 설비들을 전부 다 이제 스크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GM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머징 마켓 위주로 내연기관차 공장들을 전부 철수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런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도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이제 이중으로 내연기관차 업체들은 들어가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기 위한 설비 투자도 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연기관차 업체들이라면 이런 비용 집행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GM그룹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들을 선제적으로 이미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현대차 그룹은 아직까지는 그런 발표, 어떻게 보면은 계획만 있는 상황이죠. 아직 액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어차피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라면 선제적으로 좀 비용 집행을 해야 되는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액션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그룹 2라고 제가 명명을 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진영에서 이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재화를 성공을 했고, 전기차 전용 공장이 지어졌을 때 전기차를 빠르게 양산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들 그룹 2로 이제 제가 지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GM 그룹 같은 경우에 저희 현대차 그룹과 밸류에이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그룹과 GM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 9배에서 10배 수준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 현대차 8배, 기아 7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받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기존에 어닝이 많이 부족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적이 나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닝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분기 영업이익이 히스토리컬리 굉장히 밴드 상단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 상반기 이제 1월에 있었던 애플카 이슈 이후로 지속해서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런 좌초 자산의 해소가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저희 피어 그룹 대비해서 많이 늦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차별화 구간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저희 현대차 그룹이 150만 대, 170만 대 생산하기 위한 그런 이제 투자 계획 이 업데이트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좌초 자산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액션을 좀 보여주는 이제 뉴스플로우가 나와주고 공식적인 이제 저희가 사업 전략 업데이트가 돼준다라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런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바로 질문 드릴 텐데요.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의 상장 이후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리비안의 적정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이슈가 상장 전부터 꽤나 있었던 업체이고, 아직까지도 리비안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게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아있는 업체인 건 맞습니다. 이제 하지만 제가 리비안을 이제 바라봤을 때 당연히 고평가 이슈가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일리가 있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이제 제가 자료에서는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봤고 그 시뮬레이션을 잘 이제 영상에서는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 IPO를 통해서 총 120억 달러를 조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23년까지 80억 달러를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안에 80억 달러라는 대규모 캐펙스를 통해서 어떤 걸 하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공장을 빠르게 늘려나갈 것입니다.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한 투자는 리비안은 빠르게 해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미국에 1공장이 있습니다. 이제 플랜트 노말이라는 1공장이 지금 연캐파 15만 대 수준이고요. 이걸 이제 2023년까지 20만 대 수준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80억 달러 캐펙스를 통해서 미국 2공장 그리고 유럽 공장을 각각 2024년 그리고 2023년에 가동을 목표로 지금 아마 조만간 건설에 착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025년에
최소한 연 캐파 65만 대 수준은 확보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리비안이 2030년까지 연 생산 캐파를 100만 대까지 확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공장 예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장은 2015년 이후로 건설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장이 한 30만 대 캐파 정도로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이제 95만 대에서 100만 대는 2030년까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65만 대 캐파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가동률 그리고 이제 생산량을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서 Q를 제가 이제 자료에 표에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Q를 제가 산정을 했고, ASP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출을 뽑기 위해서 ASP 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별 공장에 양산되는 차종 배정이 각각 다를 겁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은 SUV 그리고 픽업 트럭 위주로 양산을 배정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리비안이 이제 화두가 됐던 게 아마존과의 지분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22%의 지분을 리비안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지금 2024년까지 10만 대의 아마존 이제 프라임 밴을 납품을 하게 됐는데, 그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표에 가격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유럽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픽업 트럭이나 그리고 SUV가 인기가 많지 않은 시장입니다. 오히려 이제 소형 세그먼트들이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아직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 가동 예정인 기가 베를린에서 소형 전기차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25,000불짜리 신형 전기차가 기가 베를린에 양산이 배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유럽 공장에는 R2 플랫폼이라는 이제 소형 전기차용 세그먼트를 따로 지금 플랫폼 개발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R2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그런 25,000불 전기차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35,000불 정도는 저는 최소한 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별 이제 양산 차종의 캐파 기준으로 가중 평균을 해서 57,000불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PSR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결국엔 저희가 매출은 이미 지금 산정을 했고 PSR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2025년 PSR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피어그룹으로 산정을 한 업체들은 테슬라, 루시드, 니오, 샤오펑입니다. 이 4개 업체를 제가 피어그룹으로 산정한 이유는 지금 유통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지금 순수 전기차 업체들 중에 고객 인도까지 성공을 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생산 램프업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업체들이 이 4개 업체가 유일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도 지금 생산 초기이기 때문에 수율 안정화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루에 4대에서 5대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테슬라조차도 처음에 모델 S를 2013년에 양산을 시작을 했을 때 일주일에 5대 정도밖에 못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스타트업들이라면 거쳐갈 수밖에 없는 지금 과정을 리비안은 거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면에서 한 수율 안정화까지 최소한 반년 이상은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월에서 1년 안에 이제 수율을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리비안이 보여줄 수 있다면, 제가 이제 표에서 보여드리는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수십조 원의 비용이 좌초자산을 해소하는 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 이 순수 전기차 업체들 간의 밸류에이션만으로도 지금의 리비안의 시가총액은 설명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기아가 플래닛을 통해서 진출 의사를 밝혔던 PBV란 어떤 산업이면서 경쟁사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PBV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은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조차도 리비안이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비안이 최초로 한 게 2가지입니다. 픽업 트럭의 전동화, 그리고 이제 PBV의 상용화입니다. 이 PBV가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제 고객의 요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차량을 개발해서 생산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았던 이제 사업이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를 하고 원가를 이제 다운시켜서 영업이익률 5%에서 7% 정도 가져가는 그런 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사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고 그걸 커스터마이징해서 차량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다품종 소량 생산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성립을 할 수가 없었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가능해진 사업입니다.
네,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아까 리비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R1으로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R1 플랫폼 기반으로 R1T 이게 이제 픽업 트럭이고요. R1S 같은 경우에는 SUV입니다. 그래서 R1T와 R1S의 양 모델 간의 부품 공용화율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차 개발 기간도 짧아지고 신차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제 세이브가 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부품 공용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품을 이제 대량으로 소싱함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구매력을 이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차량을 새롭게 개발을 빠르게 해내는 게 가능해진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 플랜 S를 통해서 PBV 사업 진출을 선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제 B2B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이제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진출을 선언을 했던 것이고요. B2B 시장이 당연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제 GM그룹 같은 경우는 페덱스와 계약을 해서 지금 PBV를 납품을 올해 말에 시작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뭐 이런 물류 업체들 아니면 이제 렌터카 같은 플릿 업체들이라고 이제 통틀어서 부르고 있는데 그런 이제 B2B 고객사들을 빠르게 확보를 하려면은 기아 같은 경우에도 PBV 사업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 놓은 이상 조금 더 타임라인을 땡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차량을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기아가 제시한 타임라인은 2023년 이후입니다. 지금 이미 리비안과 GM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부터 고객에게 생산을 해서 인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기아가 2023년에 PBV를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고객 확보에 좀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가 제시하고 있는 타임라인이 R&D 비용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R&D 비용을 이 PBV 쪽에 조금은 더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기아가 아마 방향을 조금 수정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주변 지인들을 보면 신차를 계약하고 나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차가 나오더라고요. 완성차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2022년 글로벌 완성차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 또 부품 업종에 대한 전망까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차량의 생산에 대한 저희가 기대치만큼의 지금 램프업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동률이 지금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 영상 자체가 내년 이제 연간 전망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모두가 기대를 했던 것은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 수준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올해 2021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회복을 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었는데 내년까지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이 될 걸로 지금 글로벌리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19년이 지금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이 각각 이제 글로벌리 8,900만 대 그리고 이제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천만 대 시장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거의 한 8천만 대 수준으로 많이 지금 축소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당연히 반등은 일어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8,500만 대 수준으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Q에 집중을 하기에는 약간은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고 Q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빠르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완성차 업종 위주로 지금 이제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업종은 잠깐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Q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품 업종은 생산량이 많아져야 이제 실적이 나오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량을 좀 많이 확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반도체 쇼티지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생산량을 QOQ로 늘려나갔었던 테슬라를 고객사로 삼고 있는 부품사들을 아무래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윤철 연구원님과 함께 2022년 자동차 업종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년에도 DGB 하이와 함께해요.